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노래와 연주가 정말 대단하네요. 마이크를 우선으로 네. 저도 그랬지만 귀가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을 텐데 제가 1시간 정도 영혼을 혼탁하게 해주겠습니다. 제가 좀 혼탁한가 봐요. 저는 이렇게 혼탁해요. 이 프로그램 보고 참여하고 싶은 게 많아서 저도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제 집도 가깝거든요. 제가 이게 마감 인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마감의 쪽에다가 여기 오기 전까지 하나 넘기고 겨우 뛰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쉽네요. 많이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한국 개신교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고 싶어서 왔고요. 특히 이제 메가처치 현상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교회와 교회 바깥의 중간층에 서 있어서 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들보다 교회를 제가 잘 안다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밖에서 본 시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 열흘쯤 지나면 3.1절 100주년 기념일이 오잖아요. 지금 정부는 집권 처음부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약간 얼그러진 것은 작년쯤에 남북 평화선언 정도, 종전선언 정도가 된 걸 계산하고 준비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얼그러졌죠. 그리고 이제는 평화선언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더 진전된 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번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는 더 진전된 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좀 얼그러졌는데 마침 또 요즘에 뉴스를 뒤덮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극우주의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 자체가 자유한국당을 주목하는 시기가 돼요. 이때쯤 되면 이제 이렇게 막 한국 사회의 극우주의가 망동을 부를 때쯤 되면 저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기자들이. 네, 교회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고. 이건 하나도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개신교에서 조용하잖아요. 약간 시끄러울 소지는 정강훈 목사가 한기총 회장이 됐어요. 작년부터 좀 되는 걸 들어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제 세 교회 단체 있잖아요. 그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 이 세 단체가 사실 성격이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그냥 분열돼 있었는데 3파전으로 지금은 그분은 한기총으로 모여드는 느낌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서 아마 올해는 한기총 정도가 교회의 극우주의 현상을 대변할 것 같지만 별로 걱정되지 않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사실 자유한국당도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에서는 앞에서 화를 내고 뒤에서 웃는다 그래요. 한국의 극우주의가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극우주의가 물결을 치고 있잖아요. 한나 아렌트가 2차 대전을 일으키게 하는 배경에 있었던 전체주의, 나치즘 같은 것이 등장하는 배경을 얘기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전체주의 기원이라고 한나 아렌트 대표적인데요. 그 책에서 전체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배경은 하나는 자본주의 난공이고요. 또 하나는 난민 현상입니다. 난민 현상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마어마한 난민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로부터 막대한 재화를 수탈해서 이 유럽의 복지국가가 만들어졌는데 국민에 대한 혜택을 최대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이 국경을 넘어서는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유입으로 유럽의 복지국가가 다 망가져진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혐오주의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나치즘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배경인 30년대, 20년대, 30년대 유럽보다
남의 숫자가 많거든요. 자본주의의 낭동은 더 심각한 현상으로 보여요. 전 세계가 지금 다 극우화되고 있잖아요. 다나 아니면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극우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주 드물게 한국은 극우주의가 마이너리티가 됐어요. 그것도 한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유럽에서 극우주의 정당이 뭐 원내 교섭단체가 되고 집권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한국은 극우주의가 집권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극우주의가 몰락을 해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로는 극우주의의 희생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일 만큼 무너지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요즘의 잔치는 이제 극우주의 잔치가 되면서 하루 종일 이 우파 좌파인 자들이 다 자유한국당 비판하는 거로 하루를 다 채워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구나 노인들이 자유한국당에서 이탈하는 현상도 생기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극우주의가 망동을 부리는 그 중심에 자유한국당이 있는데 교회는 조용하다. 그래서 이제 교회 극우주의는 어디로 갔나? 이게 궁금한 문제입니다. 이제 3.1절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요. 한국 사회에서 3.1절은 우파의 기억이에요. 우파가 기억을 독점해 왔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한도 3.1절, 3.1운동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고 한국의 진보도 없어요. 저도 이제 아까 정남병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그 작업에 참여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의 진보 진영에서의 3.1절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시피 해요. 연구자가 없다시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공백 지역의 3.1운동. 근데 우파는 3.1절이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한 첫 해 48년도에 국경일을 두 개를 국경일 정했거든요. 하나가 3.1절이고 하나가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3.1절은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 두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광장 집회를 대대적으로 해요. 3.1절은 이제 광장 집회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일종의 광장 정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광장 정치에는 개신교가 굉장히 열렬히 참여했습니다. 처음 이제 3.1절 기념식을 했었던 것은 해방된 이듬해인 46년 3.1절인데요. 그때 좌파와 우파가 각기 좌파는 남산에서 우파는 서울동당에서 3.1절 광장 집회를 열었고요. 좌파는 그 당시에 46년도에 미 군정 당국에 조사한 성향조사에 의하면 77%가 좌성향이었고 남한사회. 근데 3.1절 집회에서 좌파는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의 기억은 우파가 주도하는 기억이에요. 그렇고요. 그리고 우파가 주도하는 기억의 핵심에는 광장 정치가 3.1절 광장 정치가 있었고 그때 이 모빌라이제이션 현상, 그러니까 이 대중동원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개신교였다. 2004년인가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때도 3.1절 광장 예배가 대대적으로 열렸고요. 20만 정도의 광장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외쳤고 이듬해 탄핵이 국회 가결이 되었던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 기억이 우파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 아마 목사님들 대부분 목사님이시니까 아마 받아보셨을 텐데 긴박한 현시국이라는 이 카톡 메시지가 2,500장 넘어요. 메시지가 전국의 거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한테 무차별 세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계엄령이 발효될 것이고 계엄령이 발효돼서 그 당시가 이제 개헌 정국이었거든요. 민주당이 개헌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기독교인들을 살상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출처가 어딘지 모르나
가장 기민하게 움직였었던 사람들은 정광훈, 김승규. 김승규 씨는 아시죠? 그 국정원장을 지냈고 법무부 장관도 지냈고 지금 로고스라고 하는 로펌의 변호사인데 한국의 극우, 기독교 극우가 나올 때 꼭 나오는 정광훈, 김승규 세트예요. 런닝메이트입니다. 그 두 사람이 꼭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3.1절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준비했습니다. 300만 명이 동원될 거다라고 상상을 했고 그건 3.1절 기념식 있고 11시인가 10시인가 있고 그날 2시에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대대적인 이제 3.1절 기념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시국 약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300만 명이 모일 거다. 그리고 기독교가 거기에 큰 역할을 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300만 명 정도를 예상했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으시오라는 자극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주최 추산 1만 명, 경찰 추산 5천 명이 모였어요. 폭망.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극우주의가 아주 위축되었고 더더구나 이 한국의 극우주의 광장 집회를 주도했었던 개신교가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사실은 그 전해에 박근혜 사면 얘기하면서 그 전에 3.1절 예배 때도 개신교가 열심히 앞장서 뛰었지만 안 왔어요. 그때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거의 1000명 정도 45인승차 20대 정도를 동원해서 1000명 정도를 동원했다가 후폭풍이 심했습니다. 교인들의 저항이.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없었던 저항이 돼요.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은혜와 진리교회 교인이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어요. 아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김승규 씨가 올해도 그런 집회를 열고자 했는데 안 되니까 막 1월달, 2월달 계속 동원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뭐 1000만인 뭐 서명 운동 발대식 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목사님들 향해서 막 야단을 쳐요. 이제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소연했냐면 교인들이 반대해서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회 안에 교인들이 극우에 동조하지 않는 보수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국의 보수주의가 분열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를 지금 한국의 극우주의가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극우주의는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얼마 전에 문제로 됐었던 가짜뉴스의 신원지가 에스더 기독운동본부가 떠올랐었잖아요. 그들이 발생시키는 가짜뉴스의 양과 조직적인 시스템은 한국의 탈수를 불안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겨레 기자가 이제 잠입해갖고 훈련을 받으면서 취재한 거잖아요. 특종 기사입니다, 한겨레.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 에스더 기독운동부 같은 조그만 단체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그런 단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재정적 서포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어디서 들어올지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중앙국정원도 아닐 거고 청와대도 아닐 겁니다. 그럼 이제 교회겠죠. 어느 교회에서 가질 텐데 어딘지는 우리가 모르죠. 어쨌든 이제 그런 아직도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이 교회가 금전 동원 능력은 상당히 있다. 교인 동원은 상당히 눈치 보는 분위기인 것 같지만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극우주의 집회 가보면 개신교도들의 참여는 훨씬 줄었는데 저도 태국 기집애 몇 번 나가봤거든요. 가보면 기독교 냄새가 풀풀 나요. 그런 점에서 여전히 우리가 긴장을 풀 수는 없는 상황에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좀 더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더 얘기 드릴게요. 이제 올해 3.1절 기념식을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열렬히 재정적인 혹은 뭐 기획이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했던 이유는 지금 이념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48년 체제의 문제.
48년 체제는 뭐 아시다시피 1948년에 한국의 남한 정부가 건국됐는데 이 건국된 이 정부가 반공주의 플러스 보수주의 정권이고 거기에 이제 권위주의가 덧붙여져 있는 정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45년부터 반공 플러스 보수주의가 결합되기 시작했고 48년대는 이제 아다시피 국가가 건국을 했고 50년대를 거치면서 48년 체제의 어떤 제도적 기반이 상당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레짐이라는 말은 체제 이 말의 이제 중요한 함의는 제도가 마련된 국가가 감시 체제를 만들어놨다는 데 핵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박정희 정부가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면서 감시사회로 한국이 본격화된 것은 60년대 중후반이거든요. 이제 감시사회로 진입했지만 그런 감시사회가 잘 작동한다고 해서 레짐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아요. 레짐이라는 말의 핵심은 국민들이 국가의 이 기획에 공조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중요한 계기는 제가 이야기로는 1970년대 초부터 있었던 영동 개발. 영동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 개발, 영등포 동쪽 지역 개발.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그 농촌에 머물지 않고 도시로 몰려든 인구가 도시 인근 지역에 광범위하게 모여들게 됐는데 도시는 그 많이 모여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건 이제 과잉 도시화라고 그래요. 오버 어버나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과잉 도시화가 굉장히 심했고 한국의 근대 국가 형성의 노수는 다 이 과잉 도시화와 긴밀히 결합되어 있거든요. 이 과잉 도시화 현상에 대해서 박정희가 내놓은 대안은 서울의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그게 영동 개발. 서울의 원래 영역의 1.2배 정도의 크기를 서울로 만들고 그 지역을 집중 개발하면서 이제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지대 상승이 훨씬 높아지면서 중산층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고 그 중산층들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 세력이 되었고요. 이게 이제 한국의 강남권 보수주의 불패신화가 만들어진 계기가 되거든요. 그 일종의 욕망의 공조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토범국가화는 박정희 정부와 결합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보수주의와 반공주의와 권위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한국의 48년 체제가 레짐으로서 완성되는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고 이것은 이제 서울의 과잉도시 현상은 잘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 원 건설 프로젝트, 200만 원 건설 프로젝트는 이제 전국의 가구 수의 한 3분의 1 정도를 더 만드는 거예요. 가옥 수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매우 단기간에 수행되는 계획이니까 파급력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건 신도시입니다. 서울 인근에 5개의 신도시들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여기서 주목할 신도시는 분당. 함께 우리가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 그게 이제 지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산층의 그 국민화 현상이 굉장히 강해요. 국민이란 말은 국가의 욕망과 나의 욕망을 동시하는 수동적 주체를 의미할 때 국민이란 말을 쓰는데요. 시민이란 말은 이제 국가의 이익과 나의 이익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제 거래하는 주체를 시민이라고 한다면 국민은 마치 이제 효자동 이발사의 송강호처럼 이발사인 국가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게 국민인데 그런 국민적 주체가 광범위하게 등장한 것이 이제 박정희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토건 체제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었고 그것이 불꽃을 일으켰던 때가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때 한국의 토건 세력의 초과 이윤이 어마어마했고 그리고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었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그 시기에 교회가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교회 성장은 양적 성장은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변수인데요. 한국의 개신교는 1990년대 중반을 전후로 해서 이때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잖아요. 그때를 전후로 해서 양적 성장이 멈춥니다. 근데 한국의 메가처치들은 대개 70년대에 드물게 등장하고 80년대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때 80년대 등장한 메가처치들은 대개 전국 도시들에 상기했습니다. 특히 서울, 인천권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인혼자들이 도시로 몰려오면서 생긴 현상이에요. 그런데 90년대 중반 이후에도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한국의 교세 성장이 멈췄는데, 개신교 교세 성장이 멈췄는데 그때도 메가처치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때 속출한 메가처치들은 수평 이동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교회 간을 떠돌다가 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조사에 보면 교인의 75%가 수평 이동을 2.5회 이상을 했어요.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수평 이동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들면서 메가처치가 만들어지는 것이 강남, 강동, 분당에 집중돼요. 그러니까 이제 90대 중반 이후에 메가처치들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 현상은 우연찮게 한국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변화 요인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80년대에 급성장하던 시대에 한국 사회 급성장하던 시대 때 교회도 성장했을 때 메가처치들은 거기에 교인들이나 교회들의 성장 시나리오는 뭐냐면 천막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고백은 천막교회에서부터 시작하고 천막교회에서 이게 막 부흥을 거듭하다가 하고 이제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인홍에서 아주 별로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부유해졌다, 중산층이 됐다 이런 신화와 결합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 교인들의 자기 서사, 간증의 내용들이나 또 교회의 성장, 교회마다 교회사를 만들잖아요. 이제 교회사만의 성공한 교회들의 서사들의 상당한 내용들은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90년대 중반 이후의 교회들은 일단 이제 신자들이 젊은 층이 많았고 그 다음에 강북 지역에서 강남권으로 이주했습니다. 강남권 이주자들은 되게 젊은 층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학력이 높았고요. 부모로부터 꽤 양질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채우기 시작하면서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학력이 높고 자산 수준이 괜찮고 상징 자본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계층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들어서 메가처치로 성공한 케이스의 교회들이 강남권, 강남, 강동, 분당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 개신교의 흐름을 읽는데 이게 중요한 변수인데요. 대개 70년대에서 80년대에 급성장한 교회들을 저는 이제 선발 대형교회라고 제가 편의상 붙인 겁니다. 어느 교회가 선발 대형교회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이념형입니다. 아이디얼 타입이에요. 이게 90년대 이후에 급성장한 교회를 후발이라고 제가 편의상 이름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이를테면 7, 80년대 급성장한 교회가 선발교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90년대 이후에 후발교회적 성격으로 변한 교회도 있고 또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명료하지 않지만 어떤 타입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가 이제 다른데 이제 후발대형 교회의 특징은 이제 선발대형 교회 먼저 선발대형 교회 특징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설 연구소가 있어요. 교회 성장 연구소. 거기 가보면 거의 읽을 수 없는 글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보석 같은 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한국의 대형교회 성장에 관한 아주 중요한 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리더십 연구입니다. 리더십 연구는 선발대형교회에 대한 연구인데 이름은 그렇게 붙이지는 않지만 이때 리더십은 카리스마 리더십입니다. 카리스마 리더십은 이제 사학적으로 옮기면 가용 자원을 자원을 자기가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목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가 그 가용 자원을 성장에 집중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중 투여한 것이 성장을 가능하게 한 교회를 가 이제 메가처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선발대형교회의 전형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주로 세습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이들이 세습한 시기가 되면 2000년 전후에 집중돼요. 90년 정도 나타나고 2000년대 초경에 집중되어 있고 그 이후엔 뜸한 이유는 그들이 이제 자연적 연령이 늙거나 돌아가시거나 은퇴하거나 그렇게 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후발대형 교회는 대개 이제 선발대형교회로부터 이제 교회 카리스마적 목사가 다른 목사에게로 권력이 이임되거나 혹은 이 시기에 새로 급성장했거나 이런 교회들인데요. 그런 교회들은 목사가 자원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리더십을 발전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고 교회마다 다양한 방식의 자기의 성장의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 하면 대표적인 게 제자 훈련. 오늘의 교회 하면 대표적인 게 경배와 신앙.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의 이제 자기 서사가 있습니다. 또 백주년 이정교회나 광성교회, 이산의 광성교회나 이런 데는 이제 재정 공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의 특한 캐릭터를 발전시키면서 성장을 하죠. 삼일교회는 또 삼일교회식의 캐릭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후발대형 교회는 이제 다른 방식의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적 리더십보다는 자기 교회의 캐릭터를 어필해서 사람들이 떠돌이 신자들을 정착시키는 데 성공한 교회들이 이 후발대형 교회의 특징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후발대형 교회들은 교회 안에 이념적으로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성향도 주도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 후발대형 교회의 더 중요한 특징은 이념적 요소가 아니고 자원의 배분, 독과점 체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인맥입니다. 그러니까 이 1990년대 한국 사회 이제 IMF 이후에 한국 사회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연구 어젠더 중에 하나가 연줄망 연구예요. 소셜 네트워크. 연줄망 연구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지연, 혈연, 학연이 있잖아요. 근데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한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파워엘리트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연구는 3만 명 정도, 3만 명 넘는 사람들을 조사한 겁니다. 파워엘리트를. 근데 이제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주목하지 않았지만 거기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이 연줄망 중에 가장 강력한 연줄망이 교연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결과는 나왔는데 자기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있으면 결혼 시작 또 파티 문화들이 있어요. 누가 교인 중에 인너서클에서 그런 아무개가 경원장이 되면 어느 호텔 룸을 빌려서 큰 행사를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 간에 이제 나오는 이제 우디 알렌이 유대 사회 비판할 때 했었던 그런 것과 너무 유사한 방식의 한국의 파워리티 간의 내적인 파티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거 참여한 사람한테 제보를 들은 건데 그런 방식으로 한국 사회의 파워 엘리트들이 내적 교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 모이잖아요. 그 다음에 10년, 20년, 30년, 심지어는 부모님 뱃속부터 모이잖아요. 그리고 성장 과정을 같이 하잖아요. 이런 관계망이 형성되는 사회가 한국 사회에 더 없어요, 교회 외에. 내가 박노자하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알기로는 유럽에도 없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교회가, 특히 강남권 메가처치가 가지고 있는 이 소셜 네트워크 이펙트는 전 세계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건 강력한 요인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답을 치거나 안 치면 관계없어요. 그들은 모임을 유지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교회 목사나 교회가 하는 행동에 불만이 있어서 저희 연구소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한마디 안 해요. 그냥 그분의 지적인 관심에 따라서 진보적인 것들을 공부하고 다른 방식으로 진보적인 것에 자기 자원 일부를 나눠주지만 교회가 주는 혜택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유의미한 현상인데, 그래서 이 후발대원교회는 전형적인 탈이념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발대원교회에서는 극우주의자들이 있지만 극우주의자들이 일단 문창국 씨 같은 분이 극우적인 발언을 했을 때 교회 안에서도 비판이 있어요. 교회가 똘똘 뭉쳐서 그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의 교회로부터 소송당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의 교회분들이 저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안에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집회에 누굴 동원한다거나, 오늘은 또 촌스럽게 동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디 이름을 올리거나 그러면 교인들이 반드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목사는 그럴 때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을 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움직이면, 심지어는 이형원 목사도 태극기 집회와 난 무관하다라는 것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지금 한국의 메가처치들 안에서는 탈이념화 현상이 한편에서는 있는데, 문제는 이런 교회들은 성장하는데 성장이 기체되어 있거나 그런 교회들이 꽤 있죠. 그런 교회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재정의 이제 그 현상, 재정의 압박이죠. 그 기독정당이 이제 이명박 정권 말기부터 기독정당이 본격화되면서 박근혜 정권 때 개신교 부분은 박근혜에게 모이지 않고 독자정당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독자정당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는 반동성이잖아요. 그런데 다 슬쩍 넘어갔었던 간과했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교회 대출 이자를 2% 이하로 낮추겠다는 공약이 있었어요. 이번에 서울 교회가 문제가 됐잖아요. 서울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JTBC에서 뉴스 나왔고, 이제 아마 조만간에 PD 수첩에서 심층 보도를 할 겁니다. 아주 정교하게 조사했더라고요. 근데 서울교회가 자기네 주거래 은행이 하나은행인데 시티은행에 12%의 대출을 받았어요. 이상하죠? 그리고 그 교회는 참여기자가 400개가 넘고,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교회 재정장로는 23년인가를 혼자 재정장로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의심스럽죠.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 그 기독정당이 교회 대출을 2% 이하로 낮추겠다라고 공약한 거. 이것 속에 들어있는 것은 교회가 부채로 인한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중소형 교회들은 당연히 이 압박을 받겠죠. 왜냐하면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니까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게 1년에 1,300개 정도의 교회가 2000년대 중반에 2005년, 4년, 5년, 6년, 7년 등에 잘 조사됐더니 매년 1,300개 정도의 교회가 폐업을 했습니다. 근데 1,300개 정도의 폐업한 교회들 중에 100억, 시가가 100억이 넘는 교회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이제 대마불사의 신화는 깨진 거예요. 이제 대출 이자가 상환이 안 되는 것은 교인 충원이 잘 안 되고, 교인 충원이 안 되면 교인들의 신망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부채가 회수가 안 돼서 은행의 그 부채 상환율이 기업이나 개인 부채 상환율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교회 상환. 그러니까 교회 대출은
다른 데보다 당연히 이자율이 높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재정 압박을 많이 받는 겁니다. 특히 어떤 교회가 받느냐? 성장의 지체가 되는 교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전략을 취합니다. 하나는 잘 나가는 교회를 모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연세대학교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았나요? 경배 찬양 뭐 수업하니까 학생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까지 가서 배우고 와요. 근데 지금 한물 갔어요. 경배 찬양으로 성장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적, 인적 자원이 집중 투여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모델들을 모방했습니다. 제자 훈련, 제가 원래 내비게이터 출신, 제자 훈련에 원단을 제가 6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제자 훈련이 이렇게 만만한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수행해서 성공하시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메가처치 같은 데는 제자 훈련을 선교단체처럼 고통스럽게 안 하고 되게 이제 명사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해요. 뭐 말씀도 잘하고 명망도 높고 그런 분들이 와서 강연 방식으로 재밌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인문학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큰 홀에서 이렇게 강연 잘하는 분이 여기 이렇게 마이크 대고 강연하고 이런 거 우리나라 많이 있잖아요. 기업이 이제 공적 자금을 투여하면서 나타난 상들인데 대학교애들이 그런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먼저 했죠. 그래서 뭐 온누리 교회 같은 데서 되게 막 이게 보수적인 교회인데 심지어 내 책도 교재로 쓰고 그래요. 그런 데서. 저는 개신교에서는 제일 빨간 사람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대형교회는 아주 이렇게 제자 훈련을 럭셔리하게 하는데 중소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단체처럼 그냥 신자들의 쥐어짜야 될 텐데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제자 훈련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교회 가서 배워온 거 갖고는 사랑의 교회는 물량이 많으니까 가능하지만 작은 교회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일주일에 3일, 4일씩 와서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해요. 그러면 맨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어떻게 해요. 제가 대학 때 제가 있었던 단체는 맨투맨으로 제자를 만들어서 제자를 6개월 동안 맨투맨으로 교육시켜서 제자를 만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 2명의 제자를 6개월 동안 만들면 그 6개월 후에는 4사람이 되고 이런 시나리오예요. 근데 저는 80개의 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친 듯이 그것만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터라는데 그런데 UBF 내비게이터는. 근데 그런 모델을 끌어들여서 교회가 잘 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면 그건 청년기, 20대 초에 물불 안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모델. 그러니까 이제 되게 교회들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돼서 이제 90년대 말쯤 되면 2000대 초, 90년대 후반기에 보면 이제 교계신문에 한국의 개신교회의 신성장의 두 축이 온누리와 사랑의 교회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자훈련과 경배 산업품이 막 이러는데 2000년대 초쯤 되면 시들해져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방식의 새로운 모델들이 등장을 하고 성공한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최근에 삼일교회를 가봤는데 매우 대단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이는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교회별로 자기네들의 어떤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자기 어떤 그 노하우라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그런 데서 성공하지 못한 많은 교회들이 재정 압박을 받고 그런 교회들이 한편에서는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자충우도 하면서 대부분 실패하고 있는 중에 있고 각 교단들은 거의 이런 거에 준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방식은 적을 만드는 방식으로 교회가 주체화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개신교회에서 이제 적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다른 종교를 적대시하고 또 반 동성애 운동 또 이념 마케팅 이런 거가 심했잖아요. 그리고 한기총이 등장하는 게 89년인가 그래요.
그리고 한기총은 90년대 중반쯤 되면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개신교 단체로 부상합니다. 초기에는 그냥 주로 월남에 있었던 노친네들의 모임이었는데 90년대 중반쯤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한국 개신교의 대표 기관으로 부상하거든요. 근데 이건 일종의 적의 정치라고 할 수 있는 현상들이 일어났고, 이래서 이제 한국의 선발대원교회를 필두로 하는 한국 개신교의 현상은 증오의 정치, 적의 정치에 몰입을 하는 방식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거는 상대적으로 일정의 약발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고 교인들을 적용시키는데 유효했고,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뭐 단기 선교라든가 뭐 이런 요소들이 곁들여지면서 한국 개신교의 90년대 이후 현상의 양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지금 시간이 1시간쯤 됐나요? 10분 정도. 10분이요? 20분 나왔네. 충분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개신교의 지금 이제 이런 현상은 한국 사회가 한국 개신교의 현상을 주목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극우주의적인 어떤 센터의 역할로서의 교회, 또 하나는 부패 원상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후발대원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파워 엘리트의 이 공장으로서의, 그러니까 한국의 인맥 공장으로서의 교회. 이 세 번째 요소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세 번째 요소는 한국의 대중사회가 이 문제를 파워 엘리트가 교회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것은 김영삼 대통령 때. 김영삼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김대중 씨와 김영삼 씨가 이제 경쟁을 할 때 충현교회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 사랑 기도회인가 이렇게 조직이 됐어요. 그리고 뭐 힐턴호텔 이런 데서 막 1000명씩 모여서 세과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DJ 쪽에서도 세과시를 하려고 막 사람을 모으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한국신화연구소 연구원이었는데 차출돼서 기사에 가서 하루 종일 전화 걸면서 DJ 지지하는 이 기도에 참여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걸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양쪽에 세가시를 했을 때 한국의 매스미디어가 충영교회 장로님들이 동원하는 자원 동원 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처음 알았어요. 충영교회가 지금 재산이 2조가 넘는데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렇게 막강한 자원 동원 능력을 가진 교회가 있다는 걸 놀란 거예요. 이제 그 배경은 한국의 이제 한경진 목사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제 미국 선교국에서 특히 북장로회에서 제일 많은 돈을 미국 외국 선교국 중에서 북장로회가 제일 많은 돈을 한국 조선교회에 줬거든요. 그게 서북 지역에 많이 줬는데 신사참배 때문에 몇 년을 못 줬어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그걸 한꺼번에 다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모금을 또 해서 또 줘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막대한 외원들이 들어옵니다. 한국전쟁은 아주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전쟁이 터지고 그 이튿날 바로 몇 시간 후에 미국 NCC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급전이 날아가요. 한경진 목사 보는 그리고 그 급전이 미국 NCC가 WCC를 통해서 당시 막강했었던 기독교 네트워크, 국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여론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국제 여론이 되면서 아주 신속하게 유엔군이 참전했을 뿐 아니라 외원 단체들이나 외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한국에 들어온 외원의 절반 정도가 개신교 교회로 왔죠. 근데 나머지 외원들은
가톨릭으로 들어오는 거, 국가로 들어오는 거 이런 회원들은 그거를 받아서 배분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했는데 개신교가 그걸 갖추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는 한국 전쟁기에 급속도로 자원 과점 세력을 급성장합니다. 교인은 소수지만 교회가 어쩌면 직업의 기회가 많아졌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인 자기의 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그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가 숫자보다도 더 많은 자원을 점화하게 학교, 병원, 신문사, 출판사 이런 것들을 이제 갖게 된 것이 50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만들어지면서 한국 사회에 급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요. 여기 자원 가점제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원들이 한국의 이제 교세가 성장하면서 또 이제 그 지대 상승과 맞물려 있고 또 그 국가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안 내고 또 교인을 끌어들일 때 유리한 거의 국교가 개신교처럼 인정될 만큼 이승만 정부 때는 혜택을 받고 박정희 때는 유신 때는 10명만 모여도 감시받던 시절에 100만 연인원 1000만이 모이는 집회를 여의도에서 갖게 해주고 전국을 순회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 특혜를 받았던 애들 개신교가 빌리그레엄 집회 때 저도 대학생 때 이렇게 참여했어요. 어떤 걸 참여했냐면 그 회심자가 있으면 회심자를 앞으로 나오게 하거든요. 앞으로 나오면 이제 옆에서 다 눈 감고 있으라고 하고 주님 영접하고 싶은 사람은 손 들라고 하고 그럼 일어서라고 하고 앞으로 나오라고 하거든요. 그럼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때 옆에 슬쩍 가서 패턴 끼고서 그 사람들을 조직에 연결시키는 단체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걸 제가 훈련을 받고 참여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쪽에 대학생들이나 청년층들 30대 젊은 층들의 아주 광범위한 부흥 현상이 70년대, 80년대에 일어나거든요. 대학가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인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대대적인 부흥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런 시기에는 이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필적할 만큼의 이제 숫자가 바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지대 상승과 맞물리면서 급성장을 합니다. 이제 90년대 이후에 급성장한 교회들은 교인 수가 한 200명 되는데 한 500명, 600명 되는 예배당을 크게 만들었더니 교인 수가 채워지더라 이런 서사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일종의 교회 건축 불패 신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성장을 했었던 교회들이 이제 나오면서 자원 과전제로 부상했는데 별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냥 한국 사회 개신교는 그냥 사람이나 동원하고 막 순복음교회처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고치는 현상 때문에 이상하게 광신도 현상 같은 것만 보이고 이런 것만 보였는데 실은 한국의 파워엘리트들이 집결되어 있는 공간 중에 하나가 교회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명박 정권 때에는 어마어마한 파워엘리트가 교회에 집결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고소영이라는 말,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그런 말이 나오고 삼위자라는 말, 이게 여자애들을 빗대면서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한국 사회의 파워엘리트들이 교회와 얼마나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 비리, 아까 말씀드린 건데 교회 비리는 하나는 세습의 문제고 하나는 재정 비리 문제인데 세습 문제는 교회 0.45%밖에 안 됩니다. 세습이 일어난 교회들은. 그러니까 소수 전체 99.5% 이상은 세습을 안 하고 못하거나 안 하거나 했으니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눈에 띄어요. 대형교회는 한 6% 정도가 세습을 한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교회가 좀 더 많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세습은 매스미디어가 주목하면서 세습이 많은 주목을 끌었고, 그 다음에 재정비리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가 주목하는 또 다른 방식이고, 또 하나가 이제 극우 현상인데, 요거 얘기만 하고 제가 한마디 말씀을 죄송한데 끝내려고 하는데, 태극기 집회와 극우주의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극우주의 현상은 1945년도에 정치화돼요. 극우주의가. 한국의 근본주의가 반공과 결합되면서 정치화돼서 과잉 정치화되면서 한국 사회의 일종의 광장 정치의 중요한 역할을 개신교 교회가 했고, 그 당시에 서북 청년단을 포함한 개신교와 긴밀히 연결된 청년단들의 테러 정치는 어마어마했잖아요. 4.3 같은 경우는 이해할 수 없는 폭거를 개신교가 다양한 주체였고, 한국 개신교가 전국에서 이 소수 종교인 지역은 제주도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제주도인들은 개신교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적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현상들부터 시작이 됐지만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광장 정치가 사라집니다. 이제 극우주의는 제도화되고, 극우주의의 50년대, 40, 50년대 극우주의 현상은 적을 지목하고 적을 파괴시키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파괴적 증오라고 했는데, 그런데 60년대 이후에는 증오를 생산적 증오로 전환시키는, 생산적 증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적이 우리 눈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적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부당한 노동이나 노동 관행이나 이런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담론이 소통되던 시기죠. 이제 이게 저는 그걸 생산적 증오라고 해요. 이 증오를 생산으로 전환시키는. 그리고 이 시기에 교회 담론도 비슷하게 이제 온통 이단들이 우리 바깥에 들끓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서 구원의 방주 안에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구원 공동체로 만듦으로써 복음화시킴으로써 우리 사회를 구원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담론이 일종의 적을 지목하고 파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적을 우리에게 수능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운동이죠. 이게 이제 다 극우주의 현상이 한국에서 나타난 50년대, 40년대, 50년대, 60, 80년대 현상인데요. 이게 한국의 이제 김영삼 정부 때 군부의 탈정치화 현상이 있었고, 하나의 해체가 있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에 걸친 민주정부를 통해서 이념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제 단순하게 보수가 다수의 세력을 점하고 있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던 사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정권을 뺏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주는 시기가 두 번의 민주정부 시기에 왔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수가 다시 집권에 했었던 시기에 거의 이제 새로운 권위주의가 도래했고, 박근혜 때는 이제 극우주의가 급성장했는데요. 제가 이제 권위주의란 말이 있는데, 권위주의가 한국 같은 이제 구권위주의는 전제군주 국가를 말하고요. 신권위주의는 어떤 나라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이런 이제 아시아의 세마리온 같은 이런 나라들을 얘기할 때 신권위주의 국가라고 했어요. 권위주의인데 국가가 급성장을 했고, 그것은 자원을 독점한 카리스마적 리더가 성장에 집중 투여하고 이런 나라들을 신권위주의 국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신권위주의가 한국에서 87년 체제가 더불어서 일종의 대통령의 독점적 권력이 많이 제한돼. 87년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 집중한 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이 장난을 치는 것도 87년 체제가 대통령의 권한만 제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사람을 그냥 공기업에 임명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 권한이 굉장히 세진 거죠. 그런데 이런 87년 체제로 인해서 권위주의는 상당히 후퇴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등장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박근혜 정부가 등장한 무렵에 이제 한국의 발전 비판 사회학대회가 열렸어요. 박근혜 정권이 집권한 첫 해 2013년에. 근데 제가 기독교 쪽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의 이 남동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온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박근혜 정부의 성격을 얘기했는데 우연찮게 예언처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아주 모호한데요. 박근혜 정권이 등장할 때 이명박 정권과 매우 다른 것은 이명박 정권은 기득권 집단들이 일시적으로 어떻게 서로 네트워크가 느슨한 형태로 결합되면서 이 권력연합을 만들어서 집권한 케이스. 그러니까 매우 느슨한 정권인데요. 근데 박근혜 정부는 이상하게 박근혜라는 이른에게 다 집중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우 독특한 현상인데 이게 박정희를 연상하게 하고 이게 신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연구의 핵심은 뭐냐면 사회의 테크노크라트들이 특정인에게 다 귀속되어서 권력을 그가 특정인이 독점하면서 그것을 성장에 집중 투여하는 사회를 신권위주의 체제라고 했는데 외형상 신권위주의 체제랑 너무 유사했어요. 박근혜 정권이.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제 검찰 권력이 사법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펌이 중요해요. 로펌은 기업이고요. 로펌은 중앙 집중적이지 않아요. 서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싸우고. 그래서 한 사건을 두고 로펌끼리 싸우는 일이 허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군부가 대정치화됐는데요. 이명박 때 같은 현상입니다. 이명박 때 홍보수석이었던 사람한테 제가 들었는데 노무현 정권 때 지하벙커에 이렇게 둘러서서 이렇게 이 천장 쪽에 모니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니터들이 전국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걸 실시간으로 청와대가 그 정보를 바로바로 중간단계 안 거치고 바로 얻을 수 있게 해서 이제 위기관리 체계를 정부가 청와대 지하벙커가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명박이 오자마자 쳐놨던 것이 그 시를 폐쇄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천안함이 터졌고 천안함이 터졌을 때 천안함이 침몰한 사건을 청와대는 처음에 몰랐고요. 그 정보는 국방부가 먼저 알았어요. 그 국방부가 한 정보는 이제 그 명령체에 따라서 국방부가 합참으로 갔다가 청와대로 와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두 단계를 거쳐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부가 장난치기 좋은 상황이고 군부의 재정치화가 그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군부는 절대 권력자에게 귀속된 집단이야. 그 다음에 이명박 때에 우리나라 종편을 허락했잖아요. 우리나라 종편이 이제 광고 시장은 위축되었는데 언론사는 배 이상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이 벌어지니까 언론사가 하나의 권력에 의해서 통합될 수가 없는 피튀기는 전쟁의 시대가 돌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박근혜 정부 시대에 외양상으로는 이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듯이 보였는데 구조는 그 권력에게 집중될 수가 없는 구조가 박근혜 정권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권위주의, 신권위주의가 아니라 포스트 신권위주의라는 말을 썼고요. 포스트 신권위주의는 형용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신권위주의는 매파할 거다. 네. 우연히 매파했어요.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박근혜 정권의 몰락 이후에 한국의 극우주의는 완전히 벌어졌는데 흥미로운 것은요. 박근혜 정권을 등장했을 때 온갖 보수 세력이 대동단결해서 선거연합을 만들어서 거대 보수 대연합을 만들어졌는데 박근혜 정부는 극우적 성향이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는 좀 실용적 자본주의 성향이 강했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극우 성향이 강했는데 온 보수가 다 뭉쳤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그 보수를 결합시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합시킬 능력이 없었던 듯이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내적 분열이 계속 있었고 마지막까지 박근혜를 지지했었던 이들이 극우였는데 극우 중에 하나가 종교적 극우였어요. 그게 이제 태극기 집회가 개각이 되어 있는데 그 얘기가 마지막 제가 드리고 하는데요. 박근혜가 등장한 2012년 무렵에 한국 사회에서 되게 흥미로운 현상이 있었는데요. 격암유록이 번역이 되었고요. 격암유록을 유통시키는 한국의 종말론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때 그 종말론자들은 뭐 어떤 거냐면 정씨가 아니라 박씨가 메시아 박씨가 온다고 그랬고요. 그 메시아는 60살이고 결혼을 안 했대요.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사후 예언인지 사전 예언인지 모르나 박근혜와 너무 부합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박근혜가 이제 박근혜 메시아라는 분인데 이 박근혜가 삼성동 사저에 있을 때 박근혜 집 앞에서 어떤 남자가 60대로 추정되는 남자가 완전 나체로 춤을 춘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정도령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격압 유록을 다시 증언하면서 이제 몰락한 메시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박수 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제가 광신도 현상이라고 이제 개신교를 부르는데 태국기 집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몇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신교 NGO에 젊은 층들이 많고 그 에스더 기도운동부 같은 친구들이 이제 그 NGO 단체들입니다. 뭐 시발단 이런 것도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근데 그거 말고 교회가 동원한 신자들도 있어요. 교회가 동원한 신자들은 되게 나이가 많고 자존성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에 보면 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분은 탈북자입니다. 한국의 탈북자들의 절반은 개신교와 개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 중에 상당수가 집회에 나왔고 그들 중에 일부는 아마 알바비를 받았을 거고 일부는 안 받고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현상이 광신도. 제가 3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다 이 사람들 라이프 개인사가 큰 틀에서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박정희 시대에 고도 성장하던 시기에 개신교로 개종을 했고 부흥에 참여하면서 이제 그 혹독한 시대를 견뎌냈는데 이제 혹독한 시대를 견뎌내다가 실패하면 기도원회가 부흥회를 참여하고 근데 부흥회가 갖고 안 되니까 산기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산기도원을 갔는데 산기도원을 갔다가 다시 힘을 받아서 돌아와서 또 있다가 또 실패해서 또 돌아가고 그걸 반복하다가 아예 노동 능력이 상실되면서 산기도원에 머물러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산기도원이라는 데는 도시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교회 부흥회보다 더 열광적인데 그런 열광적인 부흥회에서 굉장히 이 부흥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부흥사도 중요하지만 리액션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리액션 누가 하냐면 산기도원에 머물러 있는 식객들이 있죠. 그러니까 산기도원의 식객들은 밥을 축내는 사람이지만 기도원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어야 도시에서 온다.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90년대 중반 이후에 교회 수평이동이 많아졌고 그때 성장한 교회들이 강남권에 집중적으로 오면서 강남권 교회들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산기도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수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90년대 교계신문들을 보면 산기도원 폐업 기사들이 나와요. 그 얘기는 이제 산기도원이 이제 점점 산기도원에 있던 식객들이 갈 데가 없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산기도원에 유통되는 그 담론이랑 매우 유사한 담론이 거리의 전도자들에게서 보여요. 그리고 그들이 출몰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와 산기도원이 폐쇄되고 있던 시기가 겹쳐요. 그래서 저는 의심이 갔어요. 유사해서. 근데 제가 인터뷰한 세 사람 다 그런 경로로 거리의 전도자가 됐어요. 동시에 그는 집에도 갔고 가족에게도 들어갔고 교회도 왔는데 교회나 가족에서는 그들을 너무 부담스러워 못 받아들였고 셋 다 쪽방 생활하는 놈이 하루 종일 그들은 그들에게 말을 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 유일하게 말하는 공간이 이제 극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의 광신도 현상의 배경에는 한국의 실패한 산업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한 산업화는 이제 복지를 해결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극우주의 현상은 이념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문제인 것처럼 외현상 보이지만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그 위축된 것에 대한 중요한 반전이 없는 한 그들은 위축을 돌파할 만한 지적 능력도 어떤 사회를 처세하는 능력도 자원도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남들한테 흉물스러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중 매체는 한국 개신교를 모르는 대중 매체는 그것만 집중 보도해요. 그러니까 이제 과잉 보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뭐 자유한국당을 그렇게 하고 한국의 그 일을 받아 태극기 집회가 매일 열리거든요. 매주. 그런 현상들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한국 사회에 버려진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장치가 너무 없다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름다운 재단에 한 5년 정도 대변인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한국의 열악한 에서 복지 영역에서 활동하는 무슨 교회더라. 오랫동안 또 하더라고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가려져 있구나, 이런 게 이제 제가 깨달았는데요. 한국 교회가 이제 한국 사회로부터 한국 사회에 기여를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버려진 사람, 우리 사회에 버려진 사람들, 여기는 극우 노인들도 포함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극우주의는 이념 대결로 승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념은 이미 승리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48년 체제이지만 48년 체제는 이제 동아시아 냉전 체제가 결합되어 있거든요. 동아시아 냉전 체제는 동아시아 지역의 저발달을 나왔습니다. 근데 극동 개발 2025인가 러시아의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그 1대1로 프로젝트 중에 제일 핵심은 동북지역 개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북지역 개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발달된 곳이고 자본들이 가장 침몰리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발전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자본이 원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념적 저항 세력이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념적인 저항은 상당히 강도하게 있겠지만 그러나 아마도 이런 변화는 막지 못할 거다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우리가 80년 민주화가 사람을 위한 체제가 된 것이 아니라 야박할 것 심화시킨 체제가 됐잖아요. 허울종 민주화가 된 것처럼 한반도 평화체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는 죽음의 계곡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그런 사회, 그래서 극우주의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들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석 씨에게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다시 선끈히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게요.